청와대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행보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정반대 행보를 가게 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 건국 이래 최대 이벤트고요.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비아냥대고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렸었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꾹 참았어. 네. 내가 근데 사석에서는 맞아. 와 내가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도 내가 또 참았어. 그거 일부분만 일단 다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SNS에 올렸었던 글입니다. 내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은 그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래서 수백조, 수천조가 일시에 일사천리로 될 리도 없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로 이 거대한 투자가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나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와.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큰 진척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와. 만약 정치적인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건 완전 협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무리한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나는 이 투자 계획이 그간 진보 진영의 이념적 이슈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동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AI 센터 건설 등의 수요가 탈원전의 망령을 완전히 퇴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두 번째는 4대강 치수를 부정하고 보를 부수는 환경 근본주의다. 호남의 산업단지를 거대하게 육성하려면 이런 선동이 멈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그야말로 딱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정말 분노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침묵을 선택했어요, 저도 솔직히. 아마 저 같은 마음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맞아.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을 제대로 넘었죠.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제고 징계와 관련해서 7월 2일에 그야말로 선을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다. 와, 이거는 정말 네. 와, 정말 심각한 수준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4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강효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한 워딩입니다. 엄청 사실 강하죠. 정말 네. 그야말로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한 건데요. 네. 이병태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뭐 여러 엄청나게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SNS에 이후에 올린 글인데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합뉴스 TV하고 또 통화를 했던데 네. 그 통화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연합뉴스 TV 통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퇴할 이유가 없다. 흔든다고 흔들리면 바보 같은 짓이다. 이익 대신 명예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 아니 무슨 명예? 무슨 명예? 자, 우리 두 의원님. 저는 좀 많이 힘들고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더 화나는 게 뭐냐면요.
청와대에서 고위직 인사에 엄중 경고를 하는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특히나 부총리급이고 총리급이거든요. 총리급.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직을 존중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경고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4일날 경고를 했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요. 연달아서 주말에 뭘 맞아요. 올렸냐면요. 이 트레드밀 해가지고 러닝한 것 올리고요. 기록 올리고. 자전거 탄 거. 자전거 타고 지금 어디 가가지고 라이딩하고. 라이딩하고 막국수 먹었다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나는 뭐 전혀 흔들림 없다 이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죠. 이거는 청와대가 경고하든지 말든지 네. 나는 무시하겠다. 국민들이 비판하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공직자에서의 어떤 기본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인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통합과 실용이라고 하는 처음에 기용했을 때 그 어떤 그 목적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그 처음에 임명했을 때 지지자들 내가 정말 이 가슴 아픈 감정이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어 지지자들은. 하지만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얻는 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 조심스러워하는 그 마음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병태 씨는 지금 두 사람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을 욕보이고 있는데 이분을 추천한 분이 그 홍준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예, 알려져 그 선본에 있었어요. 홍준표 대선 경선 선본에 계셨던 예, 그건 분이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같이 욕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분 말 중에서 가장 저는 뭐 앞에 하도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 최근에 한 말 중에서 이 얘기 있잖아요.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도 배워야 하지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심지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주일고 학생들이 심지가 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건 뭐냐. 폭행을 실컷 때려놓고 야, 너 맷집이 왜 그따위야? 살아가려면 맷집이 좀 있어야지. 진짜 이차 이렇게 가야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차가 일로 와봐라. 너도 한 대 좀 맞고 시작하자. 네 맷집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라는 말이 절로 이 말 끝에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통합과 실용 저는 존중하고 그 기둥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헌정 질서를 우리 헌법에 그 기본적인 정신 5.18까지 전부 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걸 아무도 반대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선을 통합과 실용이라는 기준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있습니다. 법을 찾아보니까 이게 규제합리화위원장이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고위공직자이기도 하고 이게 독립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네. 아니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면 해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 임명권자가 해촉을 못해요. 인면 해촉을 그 두 가지 행가 있어 두 가지 기준이라서 해촉이 안 돼요. 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자기 몸값 어떡할래? 올리는 거네. 어떡할래? 이러고 원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지금. 몸값 올리네.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재정법을 하나 만들었고 그 23조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부에 산재해 있는 모든 법률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갖고 그 규제를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법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설치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사실 원래는 이게 장관급 정도의 자리였는데 너무 중요하게 대통령께서 생각해서 격상시킨 총리급으로 거거든요. 올렸구나. 네,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하시고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해촉이 안 되는 거 해임 아니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임명권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겠지만 연락 온 건 없다. 전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 이거는 위험한 걸 더 넘어서서요. 정말 이게 욕이 나오는데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눈치도 없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명권자에 대한 존중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은 지금 이미 내가 어떤 상징 자본을 가지고 맞아요. 다른 쪽에 가서 역할을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해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플레이가 눈에 보이잖아요. 만약 임명권자가 이런저런 우회적으로라도 의사가 전달되거나 그럼 탄압 프레임 간접적으로나 가겠죠.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무슨 통합과 탄압 프레임, 실효이냐, 월권 프레임 뭐 다 다 나올 겁니다. 씌워버리겠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징 자본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네.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남국 의원님, 네, 예. 제가 공개적으로 진짜 민원 하나만 넣을게요. 나 이것 때문에 모신 거예요. 제가 세탁해 드리려고 모신 게 아니고. 아니 보세요. 상식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을 때도 지지자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런 사람을 안 치니까 지금 얼마나 이런 손실이 커요. 심지어 이재명 정부 자체에 대한 타격도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이 자체가. 아니 해촉도 제대로 못해. 정치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인요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아 너무 손해가 너무 커. 근데 인요한 씨도 눈치가 너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상징 자본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 사실 인준을 안 할 그 시간상으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은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네, 보기에는. 그렇긴 하죠. 근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딱 버티고.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단 1초도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애정이 없다는 거야. 제 자신들의 영달만 생각하잖아. 김남국 의원님, 네. 인요한, 인준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통합과 실용이라고 하는 국정 철학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그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절대 선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본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식과 금도를 넘어버린 사람들까지 인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네. 이렇게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 나간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안 나간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저는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확실하게 사퇴를 받아내는 것도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식과 금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 사람마다 상식과 금도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냐 또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1 운동, 4.19, 5.18, 부마 민주항쟁 이게 사실은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실은 지만원 씨 얘기한 북한 군 개입설 또는 뭐 폭도설 뭐 이런 폭도설, 것들이잖아요. 네.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진숙 씨 화환 배제고등학교 보내고 이런 게 다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돼. 헌정 질서의 기본 넘어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들, 내란 동조 세력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용으로 또는 통합과 포용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준은 반드시 네.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결국은 이렇게 싶어요. 치러야 되는 비용이 이렇게 크다니까. 결국은 음. 이걸로 또 얘네들은 지금 90점 삼아가지고 뭉치고 있어요. 네. 와. 이 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아니 이진숙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진숙은 배제고등학교에 응원하는 화환을 보냈어. 예, 페북 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배제고등학교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화환 리본에는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제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을 징계한다면 그들은 생각의 수갑을 채우는 짓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지도 모를 배제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어서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맞아요. 진짜. 없어요. 근데 피해자도 그냥 피해자입니까? 그러니까요.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형적으로 계속해서 가해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학폭 피해자들한테 야, 내 아들, 내 딸 앞길 막을 일 있어? 야, 이 정도 했으면 니네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 안 하는 니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예요. 계속해서 이병태도 그렇고 이진숙도 그렇고 이 두 분이 다 그런 논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은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재평가하자? 저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끝났어. 네, 끝났어요. 거기 안에서도. 네, 그 안에서도 다 예. 끝났어요. 근데 학술적으로 더 규명할 게 있다라고 하면 토론을 하면 돼요. 네. 학술적 주장을 하면 되고 네. 그런데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 즉 본인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것들, 광주 출신을 본인이 의지로 선택합니까? 인종을 본인이 의지로 선택해요? 성별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인 것은 네. 적어도. 근데 그거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혐오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혐오와 조롱,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안에다가 자꾸 끄집어 넣는데 안 돼 이거는. 네.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이 이 사안을 이용을 할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가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병태, 인요한 꼭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그럼 뭐 저희보다는 또 힘이 있는 분이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절대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네. 이런 인사가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어떤 논란이 터졌을 때에 정리되지 않고 매듭지어지지 않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인사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네.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이런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온전주의적 시선을 보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온정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들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온정주의입니다. 네. 이런 어떤 징계를 단호하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온정주의를 갖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번 문제가 터졌을 때 적당히 애들을 봐주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학생 사회에 나가서도 반복되는 어떤 문제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선동했다,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정도를 잘 가려서 네. 확실하게 훈육에 따르는 징계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뭐 소수자, 약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제가 네, 드는 생각이 예, 네. 있는데 뭐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네, 생각이긴 예. 합니다만 그 송파구 지금 집회 시위 네, 네. 있지 않습니까? 변질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현장 검증했더만. 네. 그럼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변질됐더라. 현장을 확인하고 왔어. 근데 그거는 대단히 방치됩니다. 근데 가령 뭐 전장현 시위는 그냥 너무나 순식간에 정리를 시켜버려요. 나는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두 분, 이 제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올림픽공원에서도 피해가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송출하고 엄청나잖아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사실. 피해가 발생하고 네. 있잖아요. 이게 뭐 정무적 고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우려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초에는 사실은 뭐 부실 선거에 대한 네. 규탄이 더 컸죠. 아 그거는 타당했고, 그건 타당했고. 뭐 지지받아 마땅했고. 근데 이제 부실 선거는 부정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부정 선거론자들만 딸박딸박 남아 있잖아요. 네. 현장 저도 화면을 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공권력이 수인 한도를 넘어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해산시켰을 때 네. 거기서 오히려 더 응집력을 가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부지법 폭동이 더 커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용인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국가 체제와 민주적인 선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타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공권력이
조금 원칙대로. 발동될 때가 원칙대로 네. 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시위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국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공권력에 대한 단호한 집행, 그리고 그 시위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 방해, 그리고 해당 운동 거기 보니까 많은 협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협회들의 실질적인 업무 자체가 완전히 방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 단호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일선에 나가 있는 현장에 있는 경찰 목소리는 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강한 권력으로서 단단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소요 사태 비슷하게 무너져 내린다, 네. 집행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정무적 고려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단호하게 미루지 않고 그렇게 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떤 피해나 충돌을 막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은 모든 인터뷰는 매불쇼에서만 하세요. 매불쇼에서는 아주 참 쓸만하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매불쇼에서만 제가 해. 매불 싸지 말고. 제가 어디서 과장하거나 절대 이렇게 내세운 게 없는데 어. 체육 앵커 제가 업어 키웠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켰어? KBS 정말 시사 시작했을 때 날마다 남구가 이거 모르겠는데 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가르쳐 김남국 달라고. 의원님, 그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세요. 네. 네. 그 국회 후반기가 시작이 됐죠? 네네. 오늘부터. 시작됐죠. 네, 네. 오늘부터. 그러면은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11개 배정이 됐고 네. 나머지는 그러면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각 상임위마다 조금씩 일정이 다른데요. 제가 속해 있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상임위 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선임 안건을 열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간사를 선임했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야당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제 송기현 위원장이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아. 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법안 상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두 의원님은 그 상임위가 어디예요? 저는 농해수입니다. 아, 원래 옮겼어요? 원래 정무회에 있다가 농해수위로 옮겼는데 아, 농해수위로 예, 옮기셨고.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호남 지역에 당선자들이 많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농촌 어촌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고 농해수위. 아, 농해수위를 예, 요청했군요. 그리고 이제 비교섭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임위를 그냥 의장님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해수위가 비교섭 단체가 비었다고 근데 여기를 마침 또 하나 가고 해주면- 싶은 데 가신 겁니다. 하면 어우, 다른 네. 의원님들을 다른 우리 11분 의원님들이 원하는 상임위 배정해 역시 주시겠다 당 이래가지고 대표급 의원님이셔서 마침 원하는 대로 가신 거야. 농해수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하신 대로 네. 간 겁니다. 우리 산자위, 산자위, 국토위, 농해수위 이런 데가 들어가기 너무 힘든 상황. 힘들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비교섭 한 자리에 무조건 의원님 원하시는 곳에 가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해상풍력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해상풍력 아리백 네. 우리 김남국 예. 의원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과방위를 선택해서 갔고요. 오. 예. 과방위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국정과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결국에 AI 과학기술이거든요. 오. 반도체 AI, 피지컬 AI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아주 주요한 상임위가 과방위여서 네. 이런 부분을 입법적으로 좀 뒷받침하려고 과방위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상임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거 조금 네. 뭐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데 워낙 또 언론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그 리박스쿨 의혹이 있는 그 이현주 의원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나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불만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그 비난과 비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글을 좀 길게 썼던데 네. 짧게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SNS에 쓴 글인데요. 소위 경제산업 분야 위원장인 산중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지원했고 적어도 그중 하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어떻든 원내 지도부는 상의하겠다고 하고서 제대로 된 상의는 없었고 최종 명단에서는 내가 빠져 있었다. 정치 보복인가? 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아니, 나도 그게 궁금해. 네. 누가 누구한테 뭐에 대해서 보복하신 거지? 아니, 제가 질문했는데 왜? 아니, 이쪽으로 의원님들이 물어봐야지. 나한테 설명을 이쪽으로. 해줘야죠.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보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보복을 당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아니 예. 이렇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니야. 우선은 이제 의원님들이 그 작은 어떤 간사, 위원장 자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이 많다라고 하면 사실은 간사를 못하거나 상임위원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거꾸로 21대 같은 경우에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재선 의원한테까지도 가서 김철민 의원님이라고 하는 경우는 재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 교육위원장 자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되게 운 좋게 돌아간 거죠. 음. 그런데 이제 거꾸로 22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3선 의원들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여성 우선, 3선 우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일부러 이혼주 의원이 뭐 싫거나 믿거나 이래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임위원장이 지원하고 나서 그 발표되기 전에 얼추 알려줍니까? 될 거라고? 그렇죠. 네. 이제 처음에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기 전에 해당 3선의 상임위원이 원내 지도부와 어디를 좀 희망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본인이 희망한다고 또 원내 지도부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또 비교섭 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와 협의를 해서 어디가 저희를 내어주고 가져갈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한 예를 들면 정동희 장관은 우리 원내 지도부에 절대 외교통상위원회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외통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통위를 우리가 가져가는 걸로 했는데 오후에 사실 본회의 열어가지고 통과시킬 때는 어떻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의원님. 예. 근데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정권을 가져왔습니까? 그 어렵게 윤석열 탄핵시키고 한겨울에 응원봉 들고 응원봉 들고 밖에서 밤새서 떨고 눈 맞고 그랬던 기억하시죠? 네. 비닐 덮고 막 앉아 계시고. 그랬던 국민들이 와 이렇게 뭐 자리를 탐하는 모습 보고 나 그 자리 못 가졌다고 막 화내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아까는 네. 이병태 임명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러고 원내대표세요? 지금은 제가 원내대표 이거 아니 국회의원은 그런 자리예요. 아니. 무한 책임 느끼셔야죠, 의원님. 아니 무한 책임을 느끼는데 네. 꼭 이렇게 뭔가 대변하고 정리하고 죽이고 이렇게 이런 입장으로만 근데 그 다음에 스스로 관 속의 못을 받고 의원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 박지원 이제- 의원님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은 원내 지도부도 못 해주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외적으로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 법사위에 또 했거든요. 네. 근데 또 하고 싶으셨을까요? 서영교 의원이? 저는 몰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책임이 막중한 자리고 힘든 자리고 한 번 더 하는 거에 대한 큰 부담과 또 일부에서는 아닌 거 알면서도 야, 왜 위원장 했는데 또 한 번 더 해? 이렇게 욕심부린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어렵게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도 있고 원내 지도부도 여러 많은 것들 선수 그다음에 여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거라고요. 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뭐 간사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그래요? 당연하죠. 최선이니까. 그리고 또 23대 또 국회의원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간사를 이번에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려지잖아요. 얼마나 원내에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힘들어했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고 말할 때 원내 지도부가 누가 와서 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아유 괜찮다고 그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